1월 2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에두루 평안하시고 정말 올 한 해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첫날 아침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른 방송들 실제로 공중파 라디오를 제외하고는 거의 쉬는데요. 취재 편의점은 동네 편의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문을 열듯이 저희 오늘도 문을 열고 출발합니다. 늘 여러분들 곁에 그리고 또 현장에 있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는 저희들이 명절 편의점으로 여러분들 만나뵈려고 하는데요. 오늘 명절 편의점 첫 번째 손님은 조국혁신당의 원내대변인 맡고 계신 신장식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신장식입니다.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명절 첫날 이렇게 너무 감사드려요. 눈은 펑펑 쏟아지고 있나요 지금? 지금 펑펑까지는 아닌데 네, 눈이 네. 꽤 와서 네. 길이 미끄럽고 이게 3일 내내 네. 그 명절 내내 거의 이렇게 계속 눈이 온다고 해서 좀 오면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네. 이러다가 사고 많이 나면 어떡하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금씩 덜 움직이시면 좋겠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예. 또 명절이니까 안 움직일 수도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는데요. 네. 좀 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네. 그리고 올 한해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조금 더 평온하고 그리고 좀 심심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심심할 틈이 없어. 계속 나가야 돼 현장에. 현장에 계속 정말. 나가야 되고 자다 말고도. 그러니까요. 잠을 못 주무시는데 토요일에 박주민 의원님하고 같이 집회 취재 나갔는데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시민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20대, 30대 청년 학생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말씀이 이제 일상을 좀 회복하고 싶다. 이제 봄 되면 야구 보러 가야 되는데 야구 보러 가야죠. 이거 안 끝나면 나 야구도 못 보고 영화도 봐야 되고 검은 수녀들 그거 봐야 되는데 이거 못 보고 있다.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지금 영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요. 그래요? 정말로. 이거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고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그 체포되던 그 시간 있잖아요. 네네. 체포되던 그 시간에 그 홈쇼핑 매출이 평상시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홈쇼핑 볼 여유가 홈쇼핑을 없어. 어떻게 봐? 뉴스 그러니까 봐야지. 거의 예. 5%대까지 떨어졌다는 야.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벌써 11,000분이나 보고 계시는데 뭐 평소보다는 조금 적지만 평소에 한 18,000, 2만? 제가 아니요. 때. 그 9시 8분이면 저희가 원래 한 그 7, 8천에서 시작하다가 의원님이 10시 때 나오시거든요. 네네. 그때 되면 팍 올라가요. 그렇군요. 인기가 워낙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때는 한 3만. 예. 3만 정도 예. 저기 하죠. 신장식은 3만이다. 오늘은 예. 좀 정덕들이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맞아요. 이 아침에도 보고 계신 분들. 예. 정덕들을 위한 정세 분석 뭐 이런 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의원님 컨셉을 잡고 오셨어요. 예. 20, 30대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말하자면 현대적 개인, 근대적 시민이 드디어 탄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말씀이냐? 지금 우리 그 광장을 가득 메우신 분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이건 이제 생활 데이터로 그냥 대충 눈으로 보니까 20대가 많아, 뭐 50대가 많아 이게 아니고 핸드폰을 그 광장에서 사용했던 사람들의 연령대 분석을 한 게 있어요, 빅데이터로. 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는 20대 여성입니다. 18%에서 20% 정도 돼요. 20대 여성. 네. 그 다음이 누구냐? 네. 50대 남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30대 여성, 뭐 40대 남성, 50대 여성, 40대 여성 대략 요 정도예요. 재밌다. 네, 재밌죠. 예.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저는 20대 딸을 두고 있는데 아빠와 아빠와 딸이 딸이네. 이룬 혁명일 수 있어요. 아빠와 아들도 엄청 나오셨어요. 네, 아빠 아들도 대구에서 그렇고. 오신 자, 부자 인터뷰. 그런데 우리 40대, 50대들은 장 기자님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을 호명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해요. 오히려 민족, 민중, 뭐 어느 학교 학우, 맞아. 100만 학도 네. 뭐 이렇게 해서 공동체와 집단을 호명해야 자기에게도 명분이 생기고 가치가 하고 가슴이 울컥울컥 뛰고 한단 말이죠.
어떻게 나를 내세우니 조직이 먼저지. 그렇지, 조직이 먼저지. 우리 공동체가 먼저지. 먼저지. 예. 즉 정치적 진보고 공동체주의자들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20대 여성들이나 청년들, 30대 청년들까지 이 사람들이 집회에 나오는 이유는 집회에 나오면 연설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어느 동네 출신이고 성적 지향은 어떠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실명을 밝히거나 또는 아이디를 밝히는 것에 주저함이 없어요. 개인의 삶을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 자신의 삶을 얘기하고 네. 지금 이 내란이라고 하는 거대한 폭력이 야구도 봐야 되고 가서 그 아이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도 봐야 되고 네. 이런데 이 일상을 침투해 들어오는 것, 즉 근대적 시민 개인의 삶을 이 압도적 폭력이 침탈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집단적으로 논의해서 우리는 옛날에 집회 나가려면 논의해서 택 받고 맞아요. 전술 지침 받고 네, 뭐 이래가지고 누구 이빨. 선배가 흰 장갑 끼고 하면 네. 거리로 뛰어나가고 이런 거였잖아요. 몇 옛날에는 시에 그랬죠. 종로서적 네. 앞에서 네, 맞아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개인들이 SNS를 통해서 혼자 결단하고 혼자 막 나와요. 그 혼자 오신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와서 만나서 연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연대의 폭은 그 집단에 머물지 않고 노동자, 농민들까지 연대의 폭이 쫙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적 개인, 현대적 시민이 탄생했고 그들이 광장의 주역이 됐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 이분들은 굉장히 정책적으로 사회 정책적인 민감함이 있어요. 개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저희 딸이 그 어느 특정 그 기획사에서 안표를 단속하겠다고 네. 안면 정보를 주면 그 안면 정보를 주고 입장을 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표 단속이란 목표를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굴 믿고 내 개인 정보를 줘? 우리가 그렇게 쉬워? 아무리 내가 그 아이돌을 좋아하지만 안 가겠다. 어떻게 기획사를 믿고 내 개인 정보를 다 주냐?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정책이라든지 개인의 삶을 침투해 들어오는 폭력, 자본의 폭력이든 국가적 폭력이든 여기에 예민해요.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혁명, 빛의 혁명은 공동체주의자는 정치적 진보층과 개인, 근대적 개인,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나의 일상이 소중한 이들의 연대예요. 네. 이들이 연대해서 여기까지 밀고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착목해야 되고 이번 대선에서 착목해야 될 것은 40대, 50대들의 정치적 진보, 그다음에 20대, 30대들의 소위 개인들의 사회적 진보, 정책에 민감한 사회적 진보, 이들이 어떻게 연대연합해서 압도적 다수를 형성해낼 거냐. 이게 한국 정치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돼. 이번 광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저는 과제다. 의원님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어제 어쨌든 검찰이 구속 기소를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 물론 이제 내란죄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여죄들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를 할 예정이지만 탄핵 심판 이후에 기소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일단은 한 달락은 넘어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 무슨 난동을 부린다 한들 뭐라고 한들 다 떠나서 뭐 대통령실에서 무슨 뭐 야속하고 안타깝다 이런 성명을 낸다 한들 어쨌든 이 장은 넘어가는 거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질서와 정치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오늘 아침에 명절 첫날 의원님께서 굉장히 큰 거를 떡 던져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현안 짚고 그래서 우리 대선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 전국을 뭐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해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보죠. 현안 몇 가지 짚고 가야죠. 뭐. 일단은 그 말씀 주신 대로 2030만 있었던 것은 현장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4050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의원님 저는 70대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가 고르게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뭐 비율에도 여러 편차가 있는 것처럼 현장에도 똑같이 그러나 전 세대가 고르게 나오고 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이제 좀 역사적으로도 짚어봐야 되는데 120년 전에는 우리가 나라를 뺏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올해 2025년 을사년에는 뭔가 새로운 정치 질서를 쓰자 이런 말씀. 제7공화국의 문을 열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2년 정도 당겨주었다. 윤석열 스스로.
그렇죠. 네. 이 관짝을 메고 우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다가 대못을 박아주는 건 우리들의 의무죠. 예.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뭐 말씀을 좀 해보시면 3년은 너무 길다를 딱 맞춰줬어요. 딱 맞춰줬네. 네, 딱 예. 맞춰줬어요. 날짜도 맡을 수 있어요. 날짜가 맞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5월 9일이잖아요. 5월 9일이면 3월 10일 날 네. 탄핵 심판이 나면 네. 5월 9일 날 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야, 3월 절묘하다. 10일. 예. 저는 그래서 늦어도 3월 10일 날 예. 파면 결정이 난다. 예. 늦춰 잡아도. 늦춰 잡아도 예. 예. 그거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 있다. 2만 3초. 예. 그러면 조국혁 신당이 이제 작년 이맘때 열심히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할 이제 때죠. 시작을 하고 3월 3일 날 창당 대회를 했어요. 하고 3년은 너무 길다 하고 1년 동안 정말 세게 싸우셨어요. 싸웠습니다. 예, 세게 싸웠고 그 결과로 어찌됐든 이제 스스로 갑자기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건데, 자, 많은 분들께서는 이런 걱정과 고민이 있어요. 최근 여론조사 네. 발표를 보면, 왜 비상계엄 이전으로 돌아갔지?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추월하는 조사도 있네. 네,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조사 제가 네. 이메일로 받아보는데 지금 막 받아봤는데 네. 두 차례 정당 지지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민주당 45.2, 국민의힘 37.8, 민주당 47, 하나는 국민의힘 36.5. 그래서 7.4% 내지는 10% 차이가 나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요거는 이제 예. 통계상으로 보자면 네.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이 막 됐을 때 계엄령이 터지고 탄핵이 됐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어갔던 지지율. 그렇죠. 이 있었어요. 예. 그에 비해서는 조금 빠졌고 예. 그다음에 무당파로 빠졌던 원래 네. 국힘에서 민주당으로 또는 야당으로 바로 넘어오지 않거든요. 네. 무당파로 빠졌다가 이쪽으로 가는데 무당파로 빠졌던 층이 복원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요. 국민의힘 네. 쪽에.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숫자 그 자체보다는 추이를 보라고 했는데 네. 예. 여튼 보수는 결집했는데 진보는 아직 다 결집하지 못했다라고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 추세는 눈에 보인다라고 네. 하는 거죠. 근데 보수가 뭐 과표집이든 아니든 네. 결집을 한 겁니다. 결집을. 예. 최대 결집을 한 거고 예. 이 최대 결집에는 윤석열 전광훈 일파의 그 선동, 네. 가짜 선동이 일정하게 작동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화가 나고 안 나고를 떠나서 냉정하게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발생한 일이냐면 이미 저쪽도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제일 먼저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한 데가 홍준표 시장을 홍준표, 비롯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들이에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예요. 네. 거기서 다 여론조사 이거 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쪽에 뭐 여론평판연구소니 공정이라니 전혀 평판을 반영하지 않고 전혀 공정하지 못한 두 개의 여론조사를 안 믿는 건 저는 이건 좋지 않은 판단이지만 여기는 너무 튀니까. 하우스 이펙트가 있는 회사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 윤석열 지지율이 호남에서 35%가 막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쪽 당 대선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받은 게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 봐서는 12%예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35%가 나온다. 김문수가 1등이다. 예. 그래서 그 조사는 저는 국민의힘이 꼭 믿었으면 좋겠다. 김문수 화이팅. 나왔으면 좋겠어. 예. 여튼 예. 그렇게 이제 대선 국면으로 가버린 겁니다. 대선 국면으로 갔는데 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냐면 이 효과를 보셔야 돼요. 윤석열이 있었어요. 네. 윤석열과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또 야당 조국 대표를 포함해서 야당과 윤석열의 대응이 있었는데 네. 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윤석열은 탄핵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국민들이 이제 이재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도를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네. 그걸 아주 슬로건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 선전을 계속 해왔어요. 네.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왜 이재명 조국은 구속 안 시키냐 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조국은 이미 지금 감옥 가 구속됐는데. 있고요. 예. 그다음에 내란죄라고 하는
불소추 특권으로도 봐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와 그리고 끊임없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고 끊임없이 그 체포당하지 않게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농성전을 벌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도주 우려보다 더한 겁니다. 나는 숨지 않고 총칼 들고 나 체포하는 걸 막을 거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도주 우려보다 더한 네. 공무집행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와 네. 사회적 법익 내지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한 조국 그런 혐의로 기소된 네. 사람을 동등 비교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동등 비교를 해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국면에서 그래서 이재명이냐 아니냐 선거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도를 그렇게 짜고 구도를 있는 그렇게 거죠. 짜들어간 짜고 있죠. 거예요. 예. 구도를 그렇게 짜들어갔는데 네. 저는 여기서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가 회복과 성장을 이야기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구도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구도에서 나는 좀 더 괜찮은 이재명이에요. 성장도 할 수 있고 회복도 할 수 있는 괜찮은 이재명이에요. 저 물지 않아요. 라는 그 프레임 안에서 잘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저는 회복과 성장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찬성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정치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구도는 이재명이냐 아니냐 구도에 복무하는 방식이다라고 네. 생각이 돼요. 그런데 실제 대한민국 정치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리고 그래서 이 대선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나아가야 되는 구도는 뭐냐 하면 헌정을 수호할 거냐 그렇죠. 내란 세력에게 정치적 발언권을 줄 거냐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이냐 아니냐 구도에서도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자칫하면 지난번처럼 개가 바둑하듯이 반집, 한 집, 두 집 이렇게 이길 개연성도 우리는 대비를 해야 돼요. 0.73? 뭐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네, 보는데 네. 그런 개가 바둑을 둘 수도 있어요. 네. 이기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근소한 차이로 근소한 이기는 차이로. 방법. 근데 저는 이번에는 압도적 차이로 이겨야 이겨야 돼요. 압도적 차이로. 왜 그러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한국 정치, 한국 민주주의가 30년을 좌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윤석열이나 일부 미치광이 정치인들이 미치긴 미쳤지만 그래서 미치광이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주도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과 김용현과 뭐 석동현, 윤갑근 이런 분들은 정치인도 아니니까 이런 몇몇 사람들을 뽑아내면 해결되는 문제인가? 아니라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소위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 즉 인종 혐오, 여성 혐오, 노동 혐오 등등 기반한 외국인 혐오, 그러니까 인종 혐오, 소수자 혐오 이런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가 드디어 한국에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전부 다 이런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가 대통령을 하고 있죠. 트럼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선 투표에 올라갔어요. 마리 르펜 국민정선 프랑스에서 독일에는 AfD라고 해서 Alternative für Deutschland라고 해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이 지금 2위예요. 2위. 네. 3인당이 3위고 기민당이 1위, AfD가 2위, 3인당이 3위예요. 그렇죠. 이들은 얘기하는 거는 정말 교묘한데요. 이민자 추방이 아니고 재이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적인 어감. 그러니까. 근데 빼고. 사실 그건 좀 오래됐죠. 예, 예, 유럽의 재이민. 극우가 준동하고 그런 건 좀. 근데 그런 게 예. 이제 우리로 넘어온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저들이 그 극우가 준동을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약 2, 30년이 걸렸어요. 사실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도 극우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들이 아스팔트에 있었습니다. 지난 8년 정도. 그렇습니다. 예. 8년 정도 있었는데 이들이 제도권 진입은 계속해서 실패해 왔어요.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윤석열과 전광훈이 아삼육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도권에 있는 국힘 정치인들이
극우 선동 정치로 혐오에 기반한 선동 정치로 돌아서고 테러를 불사하는 정치가 제도권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그렇게 자기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정공훈 집회, 태극기 집회 올라가서 예. 뭐 큰절하고 인사하고 윤상현 의원, 뭐 김민전 의원, 윤상현, 뭐 그다음에 김민전, 이철규 뭐 이런 사람들 오세훈, 홍준표, 뭐 신원식 안보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예. 거기 있던 김문수 1위 하는 김문수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장관 뭐 이렇게 김문수, 신원식 이런 사람들을 장관이나 주요 요직으로 불러들여서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였고 세력화하고 있죠. 네, 세력화하고 있는 예.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압도적으로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면 이들이 이런 극우적인 목소리, 혐오와 편견에 기반한 가짜 선동 정치를 가지고도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어. 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묶어서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들이 밖에 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들이 힘이 세지니까 네. 제도권이 여기에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불량식품을 제도권 안에서 팔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12년에 막 국정원 댓글 사건 네. 있고 이럴 때만 하더라도 대단히 소수였어요. 근데 2017년 박근혜 정국 뭐 이런 걸 거치면서 태극기가 커지고 그리고 나서 2022년 대선을 통해서 윤석열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 점점 키워온 거예요. 키워졌어요. 정책 발언권. 예,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덧해서 보수 언론 대표주자 조선일보 그리고 그 이제 극우 세력뿐만 아니라 또 사회 단체에서는 자유총연맹 같은 데들이 민주정부 시절에는 큰 목소리를 못 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들이 무슨 반공의 기수로 다시 서야 된다 이러면서 일종의 빨갱이 사냥 색깔론을 더 격화시키는 이런 주체로 거죠.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떤 양상인 거냐면 말을 하자면 왜 우리가 힘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주의라는 법과 제도, 헌법과 네. 민주주의라는 절차와 제도와 링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반치광인 거예요. 링 바깥에서 네. 링 안으로 오물을 투척하고 그 다음에 프로레슬링 할 때 그 반치광들이 접이자 가지고 링 바깥에서 들고 들어와서 사람 때리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런 예.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테러 집단 백골단까지 나오고. 서부지법. 예, 서부지법에서 예.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막 우리도 유혹을 느껴. 링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우리도 같이 그 이런 탁자 들어서 같이 싸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심정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안 됩니다. 우리는 헌정 민주주의 안에서 싸워야 돼. 우리는 네. 링 안에서 룰을 지켜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저쪽은 마구 반칙을 쓰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칙을 지켜내고 링 안으로 그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썰전 녹화를 하다가 이준석한테 물었어요. 네. 그래서 너는 그들과 함께 할래? 아니면은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대연합군,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필요해요. 지금은. 키세스 우주연합군. 네, 헌정 수호,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필요해요. 근데 왜 우주예요? 왜냐하면 네. 노회찬 대표께서 그 전에 그런 아. 말씀하셨거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일본하고도 같이 손잡아야 돼. 연합군 해야 된다. 근데 쟤네들 지금 제가 보기엔 외계인이에요. 네.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외계인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예.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민주헌정 질서를 그 수호하기 위해서 키세스 우주연합군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가 압도적으로 이들을 링 바깥으로 이번 대선에서 밀어내지 않으면은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혐오의 정치 속에서 30년 동안 고생할 겁니다. 그렇죠. 엉덩이로 밀어내야 되거든요. 네. 주먹 써서 밀어낼 수가 없어요. 몸으로 룰 안에서 차근차근 정타를 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게. 이준석 대표 뭐라고 얘기해요? 이재명도 외계인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스탠스예요. 이재명이 외계인이다? 둘 다 외계인이다. 그거 언제 썰전은 언제 나와요? 이거 너무 수요일 날인데. 수요일 날. 아니 근데 뭐 그게 네, 궁금해서. 네. 그렇게 처음에는 하다가 네. 저희들은 외계인 편은 아닙니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잔머리가 팽 돌아가잖아. 근데 이재명도 외계인 아닌가요? 그래서
아유 그런 식으로 물타기 하지만 어떻게 이재명이 외계인이야? 아니 근데 저는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키세스 우주연합군이 필요하다는데 정말 동의를 하는 게요. 네. 이게 상식 대 몰상식이잖아요. 정의와 부정의. 그렇죠. 정의 헌법 대 그렇습니다. 반헌법. 예, 염치 대 모렴치 이런 구도고. 반국가 반민주 테러 세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립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구도대로 가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고립되는 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고립되는 이런 상황에 초래될 수도 있다. 이걸 그쪽에- 염려하시는 그런 거잖아요. 거죠. 그거를 계속해서 그쪽에서는 얘기를 예. 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런 전선이 이미 그런 펼쳐졌죠. 프레임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고 예. 그러면은 사실은 선거 현장에 있거나 정치 현장에 있으면 네. 그 구도 안에서 어쨌든 이기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도 해야 돼. 그 구도가 잘못됐다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지만 네. 압도적으로 다른 구도로 만들어야 되고 현실은 정말로 민주주의, 민주헌정 수호 대 반헌법, 반민주, 반국가, 정치 테러 세력 네. 과의 대결이에요. 예. 여기에 정말 저스티스 리그가 만들어야 되고 지구 방위대, 지구 오락실 말고 지구 방위대가 만들어져요. 아니 왜냐면 여기서 못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시아가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그렇습니다. 표본이에요. 예. 깃발이고 아시아 민주주의가 또 무너질 퇴행할 거고요. 수 있어요. 퇴행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지구 방위대의 임무 사명감을 가지고 이걸 막아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한국 민주주의 대단하다. 극우 정치의 발호를 예. 이겨낸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교범, 지구방위대가 되는 겁니다. 예. 어벤져스 연합군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벤져스. 어벤져스를 만드는데 네. 어벤져스 시리즈 보신 분은 알겠지만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하고 서로 나눠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 연대해야 안 돼요. 된다. 연대해야 돼요. 예. 연대 연합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홍콩 우산혁명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하고 결국은 홍콩 민주화 운동이 완전히 지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사실상 그 힘을 완벽하게 잃어버린 상태여서 굉장히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안타까워하는데 이어서 한국마저도 그렇게 민주주의가 후퇴되거나 하면 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의 지수가 추락하는 사태를 마련할 수 있다.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막아야 된다. 막아야 큰 됩니다. 틀에서는 이제 그런 그리고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 30년 동안 혐오 정치와 싸우는 그럴 수 과제를 없죠. 아니 그거 남겨두면 안 돼요. 근데 우리 국민 실제로 모두가.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저는 이번에 그 서부지법 그 법원 폭동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특히 이제 그 DC 갤러리 거기에 뭐 있는 뭐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그다음에 뭐 미국 정치 갤러리 여기에서 10대 20대 그 아이들이 도모를 해가지고 뭐 방화를 하자 뭐 어쩌 네, 뭐 네. 그런 등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DC 국민의힘결.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사실 이게 과거에도 이제 여성 혐오나 이런 게 많이 있던 저 뭡니까 커뮤니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큰 틀에서 다 한꺼번에 이번 대선을 통해서 청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어떤 정부를 세우느냐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이 걸려 있다. 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원님 어떻게 어벤져스 연합군을 만듭니까? 키세스 우주 연합군. 연합군 어떻게 구성해야 돼요?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키세스 우주연합군.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20, 30대 그 개인, 근대적 개인 네, 이들과 그러니까 즉 사회적 진보 세력과 정치적 진보 세력이 하나가 돼야 되고, 네. 예. 그리고 야당이 연합군, 야당 연합군. 야당 연합군이 만들어져야 네,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 광장에 모인 분들을 놓고 보자면 정치 진보, 사회 진보, 네. 개인의 일상 이 중요한 분들과 공동체의 안위가 더 가슴 뛰게 하는 사람들이 다 보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야구보다 영화보다 그리고 그 보드 게임 동호회에서 나왔더라고요. 네. 다음 주엔 정말 보드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근데 못해. 그러니까. 이 집회 나와야 되니까. 집회 나와야 그분들이 되니까. 다 보드 게임 하시고 영화 보시고 야구 보러 가셔야 됩니다. 봄에. 그래서 제가 좀 일상이 심심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그러면 야당 연합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 야당 연합군을 만들려면 사실 이것은 2016년, 17년 박근혜 탄핵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탄핵 연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개혁 입법 연대로 가야 된다. 실제로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고 그 과정으로 가다가 이제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이제 정부, 민주당 정부로 간 우리가 거였거든요. 이걸 좀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혼자 뛰어도 이길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기겠죠, 예. 반드시. 그런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이겨야 앞으로의 30년이 한국 민주주의가 네. 혐오와 선동 정치에 덜 시달린다. 계속 시달릴 거예요. 네. 시달릴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이후부터 몇 퍼센트 뭐 우리도 0.7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라고 얘기했듯이 거꾸로 네.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잖아요. 몇 퍼센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네. 그런 소리 못하게. 그러니까 대선에서 하는 거예요. 압도적 승리가 제1의 관건이다. 관건입니다. 예. 그러려면 예. 광장이 하나로 정치적인 목소리가 하나로 묶여야 되고 네. 그럼 광장이 정치적인 목소리로 다 묶인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네. 이재명을 빼고도 안 되고 이재명만으로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고는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다 묶어야 돼요. 그다음에 야당들도 묶여야 돼요. 예. 야당들도 다 묶여야 되고 예. 저는 이번 대선은 야당들이 정책 협약을 통해서든 뭐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수 있고 네. 저는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 뭐 밝힐 단계는 예. 아니라서 예. 야당 연합군이 만들어져야 돼요. 야당 연합군. 누군가는 사단장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사령관 역할을 연합군 사령관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네. 사단장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소대장 역할을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야당 연합군이 만들어져야 된다. 현재까지 사령관은 이재명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사령관이 야당 연합군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셔야 되고 조국혁신당은 2월달 지금 설 명절 때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쭉 풀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네. 구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우선 다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네. 구도 변화. 무엇보다도 예. 구도 변화. 이재명이냐 아니냐가 예. 아니라 예. 민주헌정 수호 세력, 민주헌정 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대 반헌법, 반민주, 반국가 테러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점을 네. 저희들이 나서서 세빙선처럼 앞장서서 그 구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지난 총선을 보세요. 그때 처음에 총선이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그 구도가 정권 심판 구도로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에서 한동훈은 우리가 딱 맡았죠. 한동훈 네. 특검법 내고 네, 하면서 네. 그러면서 윤석열이 등장하면서 정권 심판 구도가 되면서 야권 전체의 파이가 커졌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잘했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는 것은 정권 심판 구도를 끄집어 오는데 그 구도로 총선 구도를 변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을 네. 하셨지만 예. 그렇다면 지금의 국면도 압도적 연합군의 승리를 위해서 그 반국가 세력들을 가장 많이 쪼그라뜨릴 수 있기 위해서 네. 반국가 세력에 대한 심판, 혐오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구도, 네. 민주헌정 세력의 대연합이라고 하는 요 구도를 예.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조국혁신당의 역할이다.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캐스팅 보터에 해당하는 중도가 어디를 지지하느냐.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최근에 그 기성 언론들이 주로 보도하는 포인트는 국민의힘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국민의힘이 앞섰어. 그다음에 이제 그 여야 진영 이제 대표 간 대결을 했을 때 김문수가 1등이야. 그러니까 윤석열은 되살아올 수 있어. 이런 구도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이 중도만 분석을 했어요. 네. 중도 표심이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을 중도 표심은 했더니 뭐? 여당 후보 지지냐 야당 후보 지지냐 야당 후보 지지가 2배를 앞서고 있습니다. 그럼요. 특히 이제 정당 지지도에서도 중도만 놓고 따로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거는 이제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더블입니다. 국민의힘 네. 24, 민주당 44. 그리고 중도만 놓고 보면 여당 당선을 원하느냐 27, 야당 당선을 원하느냐 60%예요.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당 후보와 여당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야당 예.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당의 뭐 여러 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러면 그 사람들만 놓고 중도가 어떻게 지지하느냐를 살펴봤더니 5%를 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도는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어디로? 야당을 지지하기로.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석은 굉장히 유의미한 분석이다. 굉장히 유의미해요. 예. 예. 그리고 그것은 갤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NBS 조사도 똑같은 중도는 현상이 그래요. 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제 그 파면이 되면 60일 안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표심을 가를 핵심 변수는 중도다. 그런데 중도는 압도적으로 야당 후보를 지지한다. 근데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봐야 되는데 근데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냉정하게 네. 우리는 항상 보수적으로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선거 예. 준비는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예. 뭐 수없이 선거를 해봤지만 선거 준비는 보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뭐가 있냐면 보수층 자체가 과표집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가 스스로 주관적인 거예요. 이거는 네. 사실은 주관적 인지잖아요. 내가 약한 보수 또는 중도 보수라는 게 한국 사람들이 되게 편안한 포지션이에요. 내가 약간 보수다. 네. 나는 아주 센 보수다가 아니라 약간 보수다. 2층이 늘어났어요. 2층이. 이거는 저는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그 연동되는 문제하고도 거 아니에요? 연동돼 네. 있고요. 사는 게 너무 윤석열의 어려우니까. 선동, 그다음에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네. 구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약한 보수다, 중도 보수다라고 하면서 보수를 선택하는 포션이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숫자가 네. 줄고 약한 보수의 숫자가 늘었어요. 이것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늘었구나. 그래서 보수가 전반적으로. 는 거예요. 예, 과표집되는 전반적으로. 이유가. 전체적으로 제가 한 예. 지난 4년의 주관적 그 계층 자기 예. 주관적으로 내가 보수냐 약한 보수냐 중도냐 약한 진보냐 센 진보냐 이거를 이제 사점 척도로 해 온 거를 그래프를 저희들이 당에서 쫙 그려서 네네. 보니까 이게 출렁출렁해요. 조금씩 움직여요. 어. 과거에는 사실은 보수가 훨씬 많은 사회였고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예. 했죠. 근데 2016년 이후에 진보가 조금 상당히 더 많은 늘어났어요. 예. 중도와 진보가 늘어났다가 예. 최근에는 계속 오르락내리락. 12월 3일부터 네. 12월 말 1월 달까지 오르락내리락. 약한 보수가 조금 늘었어요. 현재. 예, 예. 그리고 다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갔어요. 네. 실제로 체포되고 구속되니까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여론조사가 또 기존에 봤던 막 저쪽이 김문수가 1등하고 이런 조사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드물어질 거는 눈에 보여요. 예. 근데 여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게 근본적으로 네. 왜 20, 30대 청년들 남성 청년들 내지는 20, 30대 청년들 또는 586 세대도 55세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수화의 경향이 보여요. 왜 그런가를 네, 네.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 거예요? 개인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이? 개인의 삶이 취약해져요. 55세가 넘어가면 50대 남성들의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키워드가 뭐냐? 키워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네, 네. 돌봄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중에 교육이 있어요. 교육? 30대 여성에게도 교육이 있어요. 30대 여성의 교육은 자식 교육이에요. 네. 50대 남성의 교육은 명퇴 후에 나 회사 잘린 다음에 내가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나를 어떻게 재교육시킬까의 교육이에요. 나를. 안 그러면은 예. 지금 한참 돈 들어갈 때인데 왜냐하면 50대는 이중돌봄 세대거든. 그렇죠. 부모님도 부양해야 되고 자식들은 아직 독립 네. 못했어요. 예. 그 심정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이중돌봄 세대예요. 저죠. 예, 저예요. 예. 나는 누가 돌봐주지? 그러니까 나는 누가 돌봐줘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는 누가 돌봐주죠? 저도 그런 우리 좀 질문을 돌봐줘. 그러니까 세금도 제일 많이 내. 세금도 제일 많이 내. 맨날- 세금 엄청 내. 맨날 의료보험도 제일 많이 내. 제일 많이 내. 근데- 하여간 50대가 제일 많이 내. 돈은 제일 많이 써. 돈은 제일 많이 써. 일은 제일 많이 해. 이봐 휴일에도 나와서 일하잖아. 그렇지. 근데 나는 누가 돌봐주지? 50대 둘. 예, 50대 둘. 예. 나는 누가 돌봐주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예. 없어. 그러니까 야. 55세가 넘으면 쓸쓸하다. 개인이 취약해요. 예. 취약해져요. 예. 20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난 뭐 한 달 두 달 동안 그 좀 피곤한 가운데서도 계속 젠더가 무슨 생각을 하나, 네. 55세 이상은 뭐 하나 네, 이걸 네. 이제 계속 봐왔거든요. 예. 이제 오늘 다 털어놓는 거예요. 네. 얘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대체로 자기 부모보다 못 살 것 같다 싶으면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이야. 남자들은 예. 특히 여성들은 안전이라든지 가부장 때문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피해자인가 논쟁이 있어요. 지금 20대 남녀 사이에는. 누가 그게- 피해자인가. 예. 맞아요. 왜 피해자인 남자 20대 남성들에게 우리도 왜 피해자. 나한테 예, 가해자라고 하냐. 왜 가해자라고 하냐. 아. 내가 피해자다. 맞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개인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55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개인이 극도로 취약해집니다.
갑자기 급전직하로 취약해져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정치가 사회가 해결해줘야 될 해결해야 문제 돼요.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개인이 취약해지는 순간 분노할 대상을 찾습니다. 화가 나.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50대 쏟아내야 이상 돼. 되면 나이가 들은 분들은 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 내가 지금 뭐지?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 OECD 최고, 노인 자살률 OECD 최고, 절망의 나라인 거예요. 자살률. 네, 자살률. 자살률은 현재의 고통이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미래의 절망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20대 애들은 야, 내가 이생망이야.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안 해봤자 돼. 부모님한테 화끈하게 돈을 못 받는 한 이생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예, 말이에요. 예. 개인이 취약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개인의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경제 정책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다 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이들의 분노를 순치시키고 끌어올릴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저들은 윤석열을 비롯한 저들은 일관성도 없어요. 그냥 이들의 분노를 불을 지피고 A에서 불 지피고 B로 옮겨가고요. B에서 불 지피고 C로 옮겨가고요. 그 불만 계속 지르고 다니면서 그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못된 정치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준석 씨 아니에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압도적 내란 네. 때문에 폭력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준석의 정치는 굉장히 타겟팅을 해서 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데다가 메리토크라시라고 하잖아요. 소위 요즘은 이제 능력주의라고 네. 번역을 해요. 1등부터 10등까지 1등부터 꼴등까지 줄 등수를 세워가지고. 매기고 1등은 1등 대우를 받고 꼴등은 꼴등 대우를 받는 것이 민주주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정이라고 주장하는 그걸 공정이라고 주장하고 근데 20대는 그게 많이 있어요. 경도돼 있어요. 많이 그리고 경도돼 있어요. 그렇게 예. 20대를 보낸 30대 초반 중반까지도 그렇게 가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고 그 50대 선배들에 대해서 자기가 보기에 능력이 없으면 무시해. 맞아요. 사람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거는 갈등이 엄청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능력주의란 말도 고급지고요. 예. 실적주의예요. 실적. 실적주의. 보험회사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실적주의에다가 혐오의 정치가 그 결합이 돼 있는 복합됐어요. 거예요. 맞아요. 그 논리를 가지고 선거를 해오고 정치를 해온 게 이준석 의원이에요. 지금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네. 향후 30년을 얘기를 할 때 저는 이 폭력 집단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과 함께 네. 예, 이준석의 혐오에 그 기반한 실적주의 정치 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야, 또 혐오 아니라고 그러죠. 동탄에서 선거 치러 보니까 여자들도 만 35세 넘어가면 페민물 다 빠져. 그런 말을 누가 했다고요? 이준석 대표가? 네. 와.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들었어요. 이준석 캠프에서 그 실제로 동탄 가보니까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 거기가 동탄 미신국이 나올 수 있는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다 유권자니까 그분들에게 소구할 수 있는 정책을 해야겠어서 뭐 페미니즘 이런 거 공격하는 거를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그 캠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었습니다. 여튼 뭐 그쪽에서 정치를 한다면 저는 뭐 좀 보이는데 20, 30대 여성 포위 전략 이런 거 할 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니 뭐 그게 포위한다고 포위가 됩니까? 근데 그 오늘 의원님께서 던져준 이 큰 그 담론과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이제 60일 대선이 펼쳐지는 그 시간 내내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야당 연합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혹은 이재명 고립 작전은 끊임없이 언론이면 언론 무지하게 할 겁니다. 특히 그 전선을 빡 깨버려야 된다. 그 전선을 깨야 된다. 그리고 그 전선을. 그렇죠. 그리고 포위는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중도부터 민주진보 진영이 전반이 포괄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선을 확대해야 뭔가 이걸 위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30년 네. 집권해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해도 돼요. 이제 이해찬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오만하다 벌써 네. 뭐 했다. 네. 조국혁신당은 얘기합니다. 네. 저는 30년 민주 진보 진영이 30년을 집권을 해야 네. 이 혐오에 기반한 이미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 우리가 현실로 인정해야 돼. 그렇죠. 아니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국제연대 하겠다는 국제연대 거잖아요. 한다는 거예요. 극우의 국제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IFD 그 전당대회 예. 일론 머스크가 동영상 축사를 합니다. 독일인 다음 독일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소위
한 끝발만 더 나가면 네. 나치식 선동을 해요. 지금 하고 일론 있죠. 머스크가. 예. 아니 나치식 인사도 했잖아. 인사도 했잖아. 이렇게 예.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려면 네.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에서 정말 그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런 전략이 몇 필요하다. 가지가 이제 디테일과 관련된 전략, 예. 그다음에 제도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예. 제도적으로 보자면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연합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냐면 지난 대선을 생각해 보면 안철수를 어쨌든 윤석열이 땡겼죠. 네. 근데 이재명 심상정을 못 이뤄냈어요. 심상정이 끝까지 완주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 정의당이 예. 원외 정당이 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매번 그 사람이 후보의 캐릭터나 그 당시의 정세에 따라서 단일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네. 뭐 이거 한다고 얼마나 하면 되는 불안정해요. 거고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제도로 딱 되어 있으면 되어 있으면 연합군이 항상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정책적인 네. 연대를 통해서 네. 정책을 통해서 제도로서 결선 투표자가 되면 안정적으로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 제도화됩니다. 네, 네. 자, 우리 보세요. 그 교육감 선거할 때요. 교육감 선거할 때 하죠. 다 단일화 하잖아요. 그게 될 때와 안 될 때와 너무너무 힘듭니다. 피곤하죠, 그 과정이 피곤해. 피를 말리고요. 네. 보수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단일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길 수 있었어요. 네. 우리가. 예, 예. 우리는 단일화를 했고 보수는 단일화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보수가 니네 극우랑 선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선 그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라는 얘기를 해서 그쪽은 결선 투표제가 들어와도 단일화를 할 수 없도록 정치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제도화해야 되는 겁니다. 제도화. 통 크게 만날 수 있도록. 네. 그거를 왜 제도화하자는 얘기까지 하냐. 보세요. 우리가 대선에서 이겼던 걸 생각해 보세요. 97년 DJ와 네. 92년 DJ를 생각해 보세요. 92년 DJ 때 뉴 DJ 플랜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했었어요. 그때 알부남이라는 걸 갖고 나왔어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맞아. 해서 본인의 소위 좌파적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성화시키기 위해서 했지만 YS에게 크게 졌어요. 왜냐하면 그때 YS는 말하자면 원래 이쪽 편에 있어야 될 사람이 네. 민자당으로 들어가서 노태우, 김종필, YS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거든. 예. 연합군 세력한테 진 거예요. 근데 97년 대선에는 DJP 연합을 하면서 연합군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긴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몽준과 연합군을 만들었어. 네. 하루 전날 물론 정몽준이 사퇴했지만 이미 그때는 연합군의 효력이 나타났다고. 예,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를 보세요.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기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사람들이 네. 유승민, 심상정까지 6%씩 표를 200만 표 넘게 표를 줘도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긴다라는 게 뻔하니까 심리적으로는 여기가 연합군이었어요. 심리적으로. 후보는 그렇죠. 달리 있었지만. 예. 그러면 다음에는 지난 대선에서는 우리가 연합군을 제대로 못 만든 거예요. 우리 전체 진영으로 놓고 보자면 그 책임을 떠는.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연합군을 만들어야 될 더 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만들자. 근데 네. 이게 당장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그 헌법 개정 문제냐 아니냐가 있기 때문에 이번은 연합군을 크게 만드는 거. 그 다음부터는 결선 투표제를 통해서 예. 제도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결선 투표제도 최상목 대행이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 쉽지 않아요. 못하고 이제 다음 쉽지 정부에서 않아요. 해야 되는 과제다. 예, 다음 네. 정부에서 이제 일단 지금 할 수 아니, 있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선거연합, 예, 선거연합을 네. 세게 추진하는 겁니다. 선거연합을 사령관, 사단장, 소대장이에게 각각 이 미션을 부여하고 미션을 부여하고 예. 권한을 주고 권한. 보급도 해주고 책임도 지게 하고 책임도 지게 하고 예. 하는 이런 연합군을 구성해야 되는 게 예. 제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일종의 공동 정부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는 그럴 수 주장. 있죠. 그럴 수 예. 있죠. 통합 정부. 민주헌정 통합정부, 예. 민주헌정 수호 통합정부 같은 걸 구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저쪽 상대방을 분열시켜야 돼요. 국힘이 저렇게 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극우화돼 가고 있잖아요. 네, 네, 네. 전광훈에게 3번 절하잖아요. 네? 3번 부인해도 모자랄 판에 3번 절하고 절을 하고 있어. 네. 네. 그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전광훈과 윤석열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세력과 적어도 전광훈, 윤석열과 분리하겠다는 세력을 갈라내야 돼요. 아, 그러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전선이 소위 얘기하는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뭐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이쪽이 아니라 그 국민의힘 쪽에서도 전광훈과 결별하겠다는 합리적 보수까지 거기는 던져야 되고요. 아. 너 여기에 올래 안 올래? 근데 저는 선택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예, 근데 나가서 그래서 보수를 분열시켜야 돼. 보수 분열. 분열이라는 얘기를 했죠. 예. 보수가 전광훈 세력과 갈라선 보수가 있는 게 좋겠다. 근데 그 내부에 저도 취재를 해보면 네. 고민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예. 촉발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예. 촉발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교섭단체 요건을 열석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은 네. 소위 한동훈계 그날 계엄에 들어와서 투표했던 18명인가요? 네. 이들 중에 절반은 나옵니다. 한동훈계가 나와서 창당할 거다. 그럼요. 예. 아니 교섭 창당까지 안 가더라도 교섭단체를 별도로 만들 수 있어요. 예. 교섭단체는 당을 창당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또는 창당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쪽이 이제 비례가 많아서 창당이 어려울 수 있기 지금은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쪽 근데 교섭단체 열석으로 나누면 고민할 거예요. 이준석은 어떻게 어느 연합군에 낄까. 근데 이재명도 외계인이라고 하는 자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야 그쪽은 너, 범보수 연합한다는 거잖아요. 너 지금 헌정수호 그 중간에서 광 자꾸 팔잖아. 그러니까 전선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니까. 네. 너 광 팔지 말고 윤석열도 외계인, 이재명도 외계인 그렇게 얘기하지 광 팔지 말고 태도를 분명히 해. 우리는 그 헌정수호 키세스 우주연합군이야. 네. 니네는 여기야 아니면 범보수연합이야. 라고 해서 선을 분명히 갈라줘야 돼. 그럼 니네는 내란 동조 세력이야. 라고 딱 찍어줘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두 가지 구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래서 다 떠나서 내란 그 공범들에게 내란범들에게 다시 5년을 이 정부를 맡길 거냐. 그런 거죠. 예, 그거는 결코 그 용납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면 그걸 걷어내고 그 다음 전선에서 토론을 해보자.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저는 저쪽이 예상컨대 네. 그쪽이 교섭단체를 이준석이랑 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 세석이 있잖아. 친한계가? 세석이 있잖아. 예, 물론 예. 이준석과 그 한솥밥. 근데 이준석은 이낙연하고도 같은 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별별 수를 다 낼 거예요. 예. 어쨌든 보수를 그 극우와 보수를 예. 갈라야 됩니다. 가르는데 제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뭐냐. 네. 이거를 던져야 돼요. 그래서 교섭단체 열석이다. 우리를 최대한 늘리고 저쪽을 이제 최소화하고 분리하도록 하고 예, 예. 우리는 합치고 예. 저쪽은 분리해야 된다는 분리. 겁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박근혜 이제 국정농단 사태 때 촛불 혁명을 통해서 당시에도 우리는 압도적 다수로 이길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야당이 문재인 후보 거의 이제 사실상 단일 후보 비슷하게 됐고 심상정 후보가 미약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당시에 보면 그 프로테이지를 확인해 보면 문재인 후보가 50%가 못 넘습니다. 41.08, 네, 홍준표가 그래서 좀 24.03, 안철수가 21.41이에요. 유승민 6.76, 심상정 6.17. 그러니까 문재인과 심상정을 합쳐도 우리는 50%가 안 되는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을 합치면 50%가 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이거 양측면이 굉장히, 있어요. 예. 양측면이 있는데 예. 우리가 그러면은 연합군에 네, 어디까지 심리적으로 저는 유승민까지 들어와 있었다고 봐요. 그때 탄핵 탄핵연대. 탄핵연대 촛불연대 탄핵연대니까 탄핵연대의 범위 안에 예. 들어와 있었죠. 탄핵연대 범위 안에 유승민까지 포괄이 됐었다. 당시 선거에서는 그때는 예,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은 이재명도 외계인이고 윤석열도 외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전선을 형성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배를 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지만 최대 연합을 만들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내란 세력으로 갈래? 네. 우주연합군으로 들어올래? 헌정수호, 민주헌정수호 연합군으로 들어올래? 예. 라고 그쪽을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뭐 길게 할 필요는 없지만 네. 헌정수호 연합을 할래? 내란 연합을 할래? 그러면 이런 거예요. 유승민 대표만 하더라도 이 뭡니까 국회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이 의결되니까 그날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럼 못 하는 거야. 모든 보수의 후보들이 오세훈,
그다음에 이준석 그리고 유승민, 할 거 없이 다 그러고 할 거 없이 있어요. 싹 다 그러니까 이재명 공격으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연합군에 못 들어오는 거 못 아니에요? 들어오는 거예요. 예. 아니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말하자면 그 연합군의 성격을 야 내란 동조 세력이냐 민주원정 수호 세력이냐 네. 니네 혐오 정치에 계속해서 기생할래. 앞으로 30년 동안 니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여기서 내란 옹호만 할 거야? 계속 뒤로 밀려나야 될 세력에 불과해. 혐오에 기반한 가짜 선동 정치, 네. 극우 정치 이거 대한민국 한국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거고 우리 후세대에게 진짜 죄 짓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 연합군을 폭넓게 짜야 된다. 그래서 특히 20, 30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투표율이 60대, 70대보다 20, 30대들이 많이 올라왔지만 네. 아직은 모자라거든요. 네. 그리고 인구수도 적어 심지어. 그렇죠. 지금 지난번을 그레이 대선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60대, 70대가 30%가 조금 안 됐나 합쳐서 예, 보면 예. 그랬는데 이번에는 인구 분포를 보니까 예. 60대, 70대가 합치면 30%가 넘어요. 이번에는 실버 대선이에요. 실버 대선. 예, 지난번이 그레이 대선, 이번이 실버 대선이다. 인구 숫자로 놓고 보면 어. 인구 숫자로 놓고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실버 대선에서 그 보수 투표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때 그러면 또 조금 어려움이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엄존하는 현실 아니에요? 엄존하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냉정하게 보고 예. 선거 전술은 예. 보수적으로 짜야 된다. 짜야 냉정하게 보고 보수적으로 짜는 게 선거 전술이에요. 그래야 네. 이길 수 있어요. 더군다나 네. 우리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돼요. 네.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과반 저는 넘 50% 넘 50%를 훌쩍 넘겨야 넘겨야 됩니다. 된다. 훌쩍 넘겨야 되고 예. 훌쩍 넘겨야 되고 저쪽이 네. 그 최대한 음. 구분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그 냉탕, 온탕, 그다음에 당근과 채찍 이거를 잘 사용해야 돼요. 네. 저쪽이 윤석열과 소위 저쪽 스스로 얘기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같이 한패가 돼서 후보 하나로 선거를 치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의원님 어쨌든 평생 정치하셨고 저도 정치권 취재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우리가 담론 차원에서는 이런 얘기가 쉬워요. 근데 막상 이제 선거연합을 위한 그 실전에 들어가면 많이 깨져요. 맞습니다. 특히 큰 당 작은 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보면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이제 왜 논의를 안 했겠습니까? 많이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만약에 연합 전술로 들어간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 실무적으로 뭐 큰 당 작은 당 간에 이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너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선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설 지나면서부터 조국혁신당이 그래 우리는 다시 쇄빙선 이 구도를 민주원정 수호 세력 때 내란 공범들 네. 간의 선거 구도로 바꾸는 것에 노력을 할 겁니다. 네. 우리는 다시 쇄빙선 그 네. 선거 구도로 바꿔내는 것. 예. 그런 구도를 다음에는 네. 구도를 바꾸는 게 저는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예. 구체적인 얘기는 탄핵 2말 3초에 끝나고 네. 4월달 되고 예. 저는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쉽지 왜냐하면 않다. 지금부터 디테일에 집착하면 거기서 감정 상하고 맞아요. 거기서 뭐 생기고 못해요. 큰 구도를 흐트리지 않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야당들 간의 텐션은 지금 낮춰야 돼요. 네. 야당들 간의 텐션은 낮추고 네.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구도를 어떻게 짜들어갈 것인가. 예. 이 부분을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들과 어떻게 이 혐오 정치를 극복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되고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월 3월을 구도를 다시 쇄빙선 구도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자. 조국 대표님이 계셨으면 정말 좋았겠다. 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인간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네, 그립지만 네. 예. 그걸 떠나서 이럴 때 그런 이야기들을 국민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국민들에게 호소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빅 스피커가 그러니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정말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또 처한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아유 조국 없으니까 우리 손 놓고 있자 그냥 뭐 큰 당이 알아서 다 하겠지 이러고 있는 것도 책임의 방기거든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시 쇄빙선, 네. 내란 척결, 네. 내란 척결 대 민주원정 수호 세력 연합군, 네. 혐오 정치 근절, 30년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안 이 얘기를 하겠다. 네.
그 많은 분들께서 정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접이 33,000명이 넘었어요. 명절 네네. 연휴에. 예. 그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국민들께서 현장에 나오시고 그리고 TV를 보시고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국민의힘과 이제 내란 공범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절감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는 동네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에 따라서 막 그 엄청나게 끊임없이 이제 차별적 행태를 범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더욱더 사람들이 이건 아니겠다. 이 사회의 질서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판단들을 하는데 오늘 그 서막을 신장식 의원님께서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거의 뜨거운 강연 비슷하게 뭐 지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네. 지난 거잖아요. 깊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예. 그리고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그러면 후보 전술을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구도 전환. 예. 예. 거기에 이제 어쨌든 깃발을 조국혁신당이 들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즐겨요. 금방 안 물러납니다. 안 물러납니다. 예, 안 물러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검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이제 어제 심우정 총장 회의는 왜 온 거예요? 느닷없이. 뭐 그냥 그공 떠넘기게 하려고. 누구한테? 회의 결과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네. 검사장 회의를 했어. 그리고 결심은 총장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게 상당히 좀 그 이해 안 간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전히 온존하는 한 우리 사회나 우리 정치에서 특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차기 대선의 여당 후보는 검찰이 결정한다. 왜냐하면 다 차남되거든. 명태균 리스트에 따라서 누구가 어디까지 봐줄지, 누구까지 출마가 가능한지 이런 그 저 판단은 검찰이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 검찰이 이제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할 텐데 이제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 네. 기소를 하죠. 기소. 기소. 지금은 수사를 이제 경찰에서도 하고 창원지검에서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창원지검이 약간 지금 하도 그 사안이 많으니까 네. 창원지검에서 뭐 하는지가 네.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다시 관심을 가지셔야 네. 됩니다. 근데 내란죄는 기소됐어요. 네, 이제 됐어요. 기소됐어요. 네. 그 기소됐으니까 잘 공소유지하다가 특검이 만들어지면 검찰은 고의 특검으로 넘기시고요. 잘 공소유지하다가 넘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죄 수사 창원지검에서 잘 하다가 기소는 이번에는 그 여죄 기소는 그 탄핵 심판이 끝나서 대통령에서 파면된 이후에는 명태균, 최혜병, 양평 이런 거 다 수사할 수 있잖아요. 네, 대통령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때는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예. 고의 수사하다가 넘겨라.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공수처가 해야 될 수사가 있어요. 네. 공수처가 해야 될 수사는 예. 심우정, 예. 이상민은 수사하고 있죠. 네. 지금 영장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 네. 이상민, 박성재, 예. 김주현 예. 이들의 12월 4일 안가 모임 그 저기 법제처장 이완규까지 여기 다 그 이상민 빼고 다 검찰 출신이거든요. 예. 12월 4일 날 해가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자해서 대통령 안가에서 모였다고? 말도 안 거기서 되는 밥 얘기죠. 먹었다고? 예. 누구 사람을 2차 계엄 모의한 거 아니에요? 2차 계엄 모의 예. 내지는 최소한 야 이거 법률적으로 어떻게 우리 카바치지? 검찰 권력은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이거 수사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예. 수사하는 게 공수처의 몫이고 네.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은 커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죠. 검찰에서 김용현이 검찰에 제발로 찾아갔잖아요. 수사기관 쇼핑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검찰에서 김용현 쪽에 야 비아폰 번호 좀 알려줘봐. 해서 검찰이 전화를 했어.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쪽으로 오시죠. 그러면 저한테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1+1이고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김용현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랑 상의 좀 하고요. 하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전화가 가서 그럼 걸로 가겠습니다. 하고 네. 간 거예요. 예. 심우정이나 담당자는 특수본 박세현은 예. 그때 김용현이랑 무슨 딜 했냐고.
그것도 밝혀내야 된다. 밝혀내야 됩니다. 예. 그거는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해야 돼요. 손에 쥐고 있어야 돼요. 네네. 지금 국수본 본부장 경찰을 검찰이 가서 다 네. 니네 내란 혐의 있어? 직권남용 혐의 있어? 라고 해서 다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 쥐고 있는 거거든. 근데 오히려 예. 그 경찰 쪽 윗대가리들은 네. 죄송합니다. 조지호 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전부 다 구속됐잖아. 내란 잡아넣었죠. 혐의로. 예. 예?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잡아넣었잖아요. 검찰 쪽은 왜 아무도 수사 안 받아요? 그렇죠. 검찰 출신은 당시 박성대 법무부 장관이 12월 3일 날 밤 11시에 법무부에 뉴욕 감찰관 등을 법무부 직원들 모아놓고 무슨 회의 하려고 했냐고. 유역 감찰관이 이런 위헌적인 회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사표 내고 뛰쳐나가는 나왔죠. 그 회의에서 예, 무슨 박성재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고. 이거 왜 수사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도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해야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말씀 좀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검이요. 특검이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행이 연휴가 끝나는 이번 주 금요일 31일이 마지막 시한이에요. 예, 31일에 거부권 행사 할 걸로 보인다라는 예고 기사를 썼어요. 저는 더 이상 네. 그 민주당이 인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인내 네. 이해하고요. 원내 제일당이니까 이 민주당이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은행장들 만나잖아요. 벌써 대통령인 줄 알아? 이렇게 소리 듣고요. 네. 뭔가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안 되잖아요. 네. 원내 제일당 책임을 왜 안 져? 이런다. 힘들겠다. 뭘 해도 네. 욕먹고 뭘 안 안 해도 해도 욕먹는 게 큰 지금의 큰 당에 감수해야 될 거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과하죠. 언론이. 지금 여당 하지 마라. 대통령을 그 1호 당원에서 징계해 탈당시켜. 라고 얘기를 하지만 안 하고 있는 엄연히 여당은 국민의힘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여당의 책임과 야당의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게 지금 민주당이야. 네. 이 딜레마 어렵다. 하지만 예. 그래서 예. 인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최상목이 또 거부한다? 전 탄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왜냐하면 예. 위헌 소지가 없어요. 더 이상은. 그러니까 네. 전에도 저는 위헌 소지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지만 네. 근데 그들이 지적했던 위헌 소지를 다 없애줬다고 이번 법은. 무슨 명분으로? 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명분은 하나예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거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할 때 헌재가 물었어요. 헌재가 물었어요. 여야가 합의하지 도대체 뭐예요? 않으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자기들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최상목 측도 예.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 오세요가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편을 드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예. 그럼 너도 입당을 하든가. 입당하세요 이런 거예요. 응. 예. 아니 그러면 그런 현실적 고민이 있잖아요. 최상목마저 탄핵을 하면 그 다음엔 이주호인데 이주호는 더 심한데. 아유, 저는 그렇게 보지 뉴라이트인데 않아요. 막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저는 아니면 한 번에 싹 다 탄핵. 그거는 뭐 저는 애초부터 했던 얘기고 예. 그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예. 내란 국무회에 참여한 자들은 모두 국정에서 손을 떼라. 스스로 사표를 내고 사표를 수리하라. 네. 아니면 전원 탄핵하겠다. 이렇게 한 번에 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이 저는 역사책에 올바로 이 상황을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왔어. 네. 그 얘기를 자꾸 해봤자야. 근데 이주호는 그럼 최상목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창용도 그렇고 기재부 관료들과 경제 관료들이 네.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제 내각과 뭐 정치 내각을 분리하고 정치를 가지고 최상목을 괴롭히지 마라. 최상목은 경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권한대행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 권한대행을 하지 말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경제에서 가장 위기 요인은 불확실성이에요. 아니 내란 때문에 경제가 경제가 나빠졌어요. 어려워요. 예. 네. 파면이
파면이 민생이고 파면이 매출 확대고 파면이 불확실성의 해소예요. 맞습니다. 지금 파면이 안 되고 이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심지어 국민들 하루 연휴 길어졌다고 한편으로 좋아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지금 울상이에요. 예. 아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 나가서 어디 쓸 돈이 없잖아요. 쓸 돈도 없고 예. 그러면서 어디 여행도 안 가고 밥집도 안 가고 배달도 심지어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울상이거든요. 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않으면서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리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경제 관료들을 걷어내면 뉴라이트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주호가 뭐 개인에 대한 품평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두 명이 날라갔어. 네. 그리고 여기는 진짜 관리야. 그러면 힘이 또 빠질 수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최상목담에 이주호가 있는데 그 뭐 쓰레기차 피했더니 똥 차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네. 일단 쓰레기차는 치우자. 예. 뒤에 똥차가 또 올 수 있어. 예. 피하는 초식을 예. 있고 오면 또 피하자 그러면 얘들이 그런 노릇을 한다면 네. 라고 생각하는 차분하지만 막 흥분할 필요가 없어. 원칙을 정해놓고 원칙을 넘어서면 우리는 네. 언제든 탄핵한다. 네. 2번, 3번이라도 탄핵할 것이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 이진숙이 올 때, 이동관을 탄핵할 때, 네. 이진숙이 오고 김홍일이 올 때, 김홍일은 저쪽이구나. 예. 아니 김홍일도 두 왔죠. 번째로 황토현은 왔었죠. 두 번째로 왔었죠. 예, 예. 그때 이동관 탄핵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누가 오면 어떡하냐, 또 누가 오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을 했어요. 민주당 안에서 실제 민주당 있었죠. 안에서도 예. 했었고 그때 뭐 저의 이야기가 민주당을 얼마나 설득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언론 쪽에 있는 노조나 현업단체들도 네. 그런 걱정을 했어요. 많이 했죠. 예. 언론 노조에서.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제가 그때 설득할 때 우리 원칙을 정하자. 이 원칙을 어기면 누가 오든 계속 탄핵한다. 2인 체제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면 계속 탄핵한다라고 처음부터 네. 이동관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그 원칙을 천명하고 가자. 네. 그랬더니 연속해서 탄핵 추진 사퇴, 탄핵 추진 김홍일 사퇴, 이진숙 탄핵 추진하니까 끝까지 버텼고 뭐 탄핵 재판과 관련돼서 결과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처음부터 원칙을 세워놓고 하면 돼요. 네. 이 선을 넘어가면 넌 탄핵이야. 우리는 계속 탄핵할 거야. 해서 국민들이 그 탄핵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완충 효과를 처음부터 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이런 거죠.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되느냐,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선대들이 당시에 내란 세력을 똑바로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또 내란을 맞이하는 거야.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 후대가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대로 독재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똑바로 된 심판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풀어주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을 당하는 거다. 네. 이런 프레임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에서 이게 독일에서 나치와 관련해서 그 어떤 행위를 하든 지금 나와도 지금 처벌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라는 생각조차 못하게 엄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별별 생각을 다 하는데요. 헌정수호를 위한 뭐 저는 3법 이렇게 왜냐하면 헌정수호 프레임으로 가려면 네. 계속해서 헌정수호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려야 되고 법안도 나와야 되고 정치적 메시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냥 오늘 여기서 제가 프레임은 이겁니다라고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 하는데 예. 독일이 헌정수호를 위한 거기는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 또는 전투적 민주주의라고 해요. 나치를 겪었기 때문에 예. 나치를 그 방어하기 위한 예. 여러 가지 연방 정부의 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해서 우리도 정당 해산 심판을 예. 헌법재판소의 권한으로 둔 게 그 독일의 방어적 민주주의, 전투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전투를 해서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방어해야 되고 거기서 온 게 이제 위헌정당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하나 더 있어요. 연방 헌법수호청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예. 헌법수호청에서는 하는 게 뭐냐? 감시만 해요. 감시. 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치 집단이나 세력이 있는가? 이거 우리도 어떤 필요할 것 그룹이 같아. 있는가를 이거- 감시해서 예. 처벌해요? 수사기관에 넘겨요. 왜냐하면 자칫하면 이게 예. 파쇼적인 기구가 될 그럴 수도 수도 있거든요. 있겠네. 위험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감시하고 정보 수집만 해서 예. 야
이거는 수사해봐. 수사는 우리가 정보 검찰로 수집하는 넘겨. 거는 예. 했던 일에 하고 경찰한테 넘겨요. 그다음에 야, 이 정당은 거긴 정당 설립에 자기가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니까 우리나라 같이 정당 설립하기 근데 왜 어려운 이렇게 데가 극우 정당이 없어요. 왜 2등까지 올라? 근데 걔네도 선을 안 넘는 거야. 예. 여기서 선 넘으면 니네 낫지야라고 비판하는 아. 거지. 예. 아직 그 고기까지는 고기까지는 안 안 간 넘는 거예요. 거다. 극우 정당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같아. 그럼 법무부로 넘겨서 예. 야, 이 정당이 아무래도 헌법을 수호하는데 이거 이상해. 헌법을 정면으로 헌정을 위반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니네 한번 조사해봐라고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넘기는 역할만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도 필요해 보이고 정말 헌법수호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거예요. 내란의 밤 때 많은 국민들이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2,660건 경찰 신고된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나가면 체포되나요? 이런 게 제일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포되지. 등교해도 되냐, 출국해도 되냐, 배달 음식 시켜 먹어도 되냐, 우리 시험 기간인데 학교 가도 괜찮은 거냐. 완벽한 일상의 멈춤을 경험하고 겪은 계엄 세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세력은 여전히 도처에 있다.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있고 여전히 살아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 그리고 이 세력들을 정확하게 단죄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너무 크고 넓어요. 예? 그래서 이 전선을 어떻게 정리 조정할 거냐도 사실 우리 정치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30년을 좌지우지할 겁니다. 이번 대선이.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셔가지고 네네. 왜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되는 김건희 씨는? 김건희는 이제 네,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수사를 해야죠. 네. 지금 급한 게 있어서 잠시 뒤로, 미뤄두었다? 잠시 지금 포켓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살아 숨쉬고 있다. 네. 명태균과 함께 네. 김건희는 네. 명태균을 넘어선 수많은 것들이 나올 것이다. 네. 면회는 갈까요? 이제 면회가 면회 풀렸어요. 공수처가 풀어줬구나. 풀어줬어요. 그래서 예. 면회 서신 교류 이런 게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갈까? 모르겠네. 그러니까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갈까? 안 갈 것 같은데. 이 정치적으로 보자면 가만히 계시는 게 항상 네. 나서면 사고가 난다. 네. 나서면 국민들의 이게 네. 이 우라를 그냥 터지게 명절 때 만들게. 또 우라 네, 터지게 명절 할 때. 수가 있다. 그래서 조용히 간다. 조용히 가기가 어려워. 거기도 경호를 받기 때문에. 네. 아직은. 네. 파면이 그러니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따박따박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합니다. 2월 3일 날 구인 체제 될 거고요. 2월 3일 날 2월 3일 날 구인 체제 돼요? 2월 3일 날 결정해요. 네. 2월 3일 날 그 권한쟁의 심판 했고 네. 최상목이랑 그다음에 2월 3일 날 김정한 조국 예. 두 사람이 냈던 그 위헌 소송 네. 위헌 소송을 결정을 하는 날이 2월 3일입니다. 네. 그러면 2월 3일 날 지금 상황에서 구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인 체제로 해서 파면은 이제 명약 관한 네. 길로 들어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거죠. 또 하나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았는데 파면이 돼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정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지. 피고인 신분이 돼서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 거부다. 거부 인생이다. 이럴 그렇게 때 하라고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 그냥 법제수 안에서. 그 법제수 안에서 처벌하면 돼요, 그냥. 네. 아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네, 선동하고. 파면이 아니라고 네. 선동할 거거든요. 계속.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심판정 안에서 예. 이건 무슨 SNL이 어떻게 패러디를 할 수 없는 개 코미디를 하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요원님이시네. 국회의원 신장식입니다. 예. 국회의원. 예. 계몽령 때문에 예. 이렇게 사지가 들려 나올 뻔한 국회의원 신장식인데요. 여튼 거기서 이제 선동 정치를 계속 할 거예요. 뭐 편지를 하든 그 바깥에 나서 편지 읽어주는 방식이든 뭐 하든. 네. 조국이 부러웠나 봐. 편지 쓰는 거 보니까. 네, 나도 쓸 수 있어.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민주당하고 저쪽 그 시민사회 그 광장에 촛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조국이 그렇게 몰렸어도 조국 편을 드는데 왜 니들은 왜 내 편을 안 들어? 조국이 부러웠어 보니까. 하여튼 그 짓을 하고 있을 거고.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정치 선동 말고 네. 집행권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전광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거예요? 다음이 정광훈이에요.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2월달에 네. 주타겟은 전광훈과 전광 헌정수호 네. 민주대연합의 예. 1차 타겟은 주타겟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직접 주요 종사자들, 네. 내란 수계와 주요 종사자들. 그다음에 그다음 타겟은 이건 그 두 개의 기둥인데 전광훈. 그다음은 전광훈의 절한자들. 아, 절한 분들. 예. 절한 분들. 예. 이렇게가 헌정수호를 위해서 반드시 정산, 청산이라는 얘기 안 합니다. 정산해야 할. 정산. 네. 게- 확실히 정산해야 계산이 돼. 필요하다. 네. 예. 너 얼마까지 책임을 지게 해야 되냐라고 예. 정산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내란 수계와 주요 임무 수행자들. 그다음에 전광훈. 네. 그다음에 전광훈에게 절한 자들. 그렇죠. 순차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다. 아니, 특히 이 실제로 서부지법 피해액이 7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벌금 대신 내주겠다고 한 석동현 변호사를 비롯해서 윤상현 의원은 뭐 훈방 조치 그 하지도 않은 말을 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 좀 주셨습니다. 아유 10시 25분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있는데 예, 정말 뜨거운 재밌었어요 인터뷰 너무 재밌었는데 벌써 37,000분이 넘는 분들께서 저희 네네. 평일보다 더 많이 와요. 편의점에 그러네요. 예. 휴일에 편의점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 휴일에 이제 마트가 문을 닫으니까 마트가 문 닫았네 오늘. 대형마트가 오늘 문을 닫았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뉴스공장. 예? 대형마트들이 문을 닫으니까 김종배 시선 집중도 쭉 막 보니까 이런 데가 그 다 뭐 녹음이었던 녹음 것 방송인 것 같고. 같고. 예. 예.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편의점에 이렇게 많이 오신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동아일보 천광한 칼럼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계엄도 황당한데 계몽이라니 국민이 바보인가?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셨어요. 천광함 기자가. 지식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침. 계몽. 이게 이제 계몽이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몽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이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이 예.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걸 또 그대로 옮겨갖고 와서 얘기하고 스카이데일리에서 얘기했던 중국인 99명 네, 얘기도 가짜뉴스도 헌재 재판소에 한번 나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고. 이분들이 네. 맥이나 자기 의뢰인을 맥이나 변호사 싶은 맞나? 정도예요. 변호사 맞나? 예. 아무 말 대잔치야. 예. 아무 말 대잔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3D 업종입니다. 불쾌하실 것 같아요. 네, 3D 3D 업종이다. 그리고 이게 차분히 앉아 있다가 지금 보니까 우리 문 권한대행님하고 문영배 권한대, 네. 그다음에 이미선 재판관, 심지어는 정형기 재판관까지 네. 폐부를 찌르는 질문을 딱 한두 개씩 예, 딱딱. 딱딱. 예, 하시더라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마저도 이 계몽령에 대해서는 아주 불쾌한 겁니다. 불쾌하죠. 어디다 대고 국민을 바보 취급을 하고 있어. 그 계몽의 시대가 18세기에 있었나요? 21세기 21세기. AI 시대에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국민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고요. 국민이 판단해서 당신들의 선출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런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낯을 들고 뭐가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야. 네,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야. 네. 내란이 아니라 소란이야. 진짜 질서 잡으려고 했어. 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군이 투입됐대잖아. 네. 창문을 왜 깨? 창문으로 들어가지. 아니 근데 이게 창문을 왜 깨? 질서 유지를 위해서 창문 깨는 사람이 제일 있어? 말이 안 되는 게 요원들이 들어갔는데 무슨 요원을 끌어내요. 그건 명령하면 되지. 그러니까. 명령하면 되지. 아니 질서 유지를 위해서 계엄군이 들어갔대. 그럼 문 열고 들어가지. 왜 창문을 왜 깨? 창문을 왜 깨? 그러면 도끼로 문짝을 왜 뜯어내? 서부지법에서 창문 깬 애들도 전부 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들어간 그런 거야? 거네.
아, 걔네들도 요원이었나? 아니 뭐 무슨 말도 안 그다음에 되는 뭐 소리를 한다.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내가 그 계엄령 내려도 우리 장교들이 안 들을 거라고 미리 다 와, 예상을 부당한 했기 명령이라고 때문에 안 거부할 들을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야. 그런 거다. 그럼 이 정도 빌드업이면은요. 예. 내가 예. 탄핵을 당할 줄 알고 뭐.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 대선에 당선됐잖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런 국민들 거구나. 계몽을 위해서 탄핵 한번 당해봐야지. 그러려고 내가 당선했잖아. 아, 거의 그 수준이네. 아 그렇죠. 와. 빌드업 오지다. 진짜 대단한 대통령을 우리가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합니다. 저는 12.3 내란 터지자마자 아 정말 투표 잘해야겠다. 그리고 그럼요. 후보 검증 똑바로 해야 되겠다. 그럼요. 이번 대선에서 우리 언론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은 후보 검증이다. 이거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오밤중에 잠도 못 자고 길바닥에 쫓아나가가지고 장갑차 앞에 서서 방송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큰 담론부터 아주 상세한 팩트 체킹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네,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그 지금 후원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게 후원 있어서 있어요? 이거 뭐 판매나 저도 못 바꿨어야 되는데. 저도 못 봤는데 신장식 후원. 네. 신장식 후원은 이제 네. 작년 거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작년 건 다 찼죠. 어차피 오. 다 차서 좀 네. 오버가 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야. 그래서 올해 거로 이제 넘어온 것도 있는데 올해 네. 거는 아직 뭐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아직은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12월 달에는 이미 다 차가지고 이렇게 네. 더 주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네. 저를 후원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네. 조국혁신당 정당 후원에 많은 그 후원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국혁신당 정당 후원에 후원은? 그 지금 여기 안 갖고 와서 네. 좀 그런데 정당 후원 조국혁신당 찾아 들어가 보시면 네. 정당 후원에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예, 예. 정당 후원에는 한 해 50억까지 모금할 수 있거든요. 오. 항상 넉넉합니다. 개인 그 의원들은 1억 예. 5천까지 모금을 할 수 있고 정당 예. 후원에는 50억까지 모금을 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한 대선이 사람이 50억 써도 돼요? 예? 한 사람이 안 돼, 그건 돼. 안 돼요? 안 돼요. 500까지예요. 500만 원? 개인은 일인당. 500까지입니다. 예, 500까지니까 예,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그 조국 대표님의 역할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래 내가 뭐 지금 정당은 뭐 다른 정당을 지지하고 네. 하지만 그래도 조국혁신당이 조금 제대로 얘기를 해서 네. 왼쪽에서 민주당을 큰 덩치니까 왼쪽에서 예인도 하고 네. 앞에서 쇄빙선 역할도 하면 네. 참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까지 네. 조국혁신당에 네. 많은 정당 후원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제 신장식 의원님의 그 후원 계좌도 열려 있으니까 거기도 많이 보내달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의원님 1시간 반 정도 90분. 그러네요. 예, 생방송 90분 쉽지 않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이게 딱 각인이 됐어요. 야당 연합군의 압도적 승리로 내란 세력 싹쓸이. 예. 맞습니다.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네. 아마 이제 명절 연휴에 가족들끼리 이러저러한 내란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대 메뉴가 될 거예요. 근데 자칫하면은 이제 네. 밥상머리 대화하다가 밥상이 엎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조심하세요. 보기에 아니 이번에는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대동단결이에요. 이 그래요? 너무 끔찍한 사태를 겪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들 현장에 생각해야 돼. 할아버지하고는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밥상머리 세뱃돈만 대화를 받고, 하다가 예. 밥상이 엎어질 수도 있어. 아니 근데 지금. 저기 그 민주 할아버지들도 많으세요. 그럼요. 예, 여기 예. 그 저희 취재 편의점 열심히 보시는 할아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90분이 9분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볼프레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연휴 기간에도 문을 엽니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편의점 열고 살포시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또 나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네네. 고정 출연이시라.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